이집트 문명이 성립되기 전인 기원전 5500년 선왕조 시대부터 나일 계곡의 작은 부족들은 농업과 축산을 하며 정착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어의 기초가 되는 문자 체계도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메네스가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탄생합니다. 나일강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범람하여 비옥한 퇴적물을 남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불규칙하게 넘쳐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범람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태양력과 천문학이 발달하고 범람 후 땅을 다시 나누기 위해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전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현세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믿는 내세 신앙이 매우 강했습니다. 영혼이 돌아올 몸을 보존하기 위해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부학적 지식과 의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미라는 파라오가 죽은 뒤 신이 되어 머무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집트의 정치 체제는 왕이 곧 신의 아들이자 신 그 자체인 신권 정치였습니다. 파라오를 정점으로 관료들과 서기들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는데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함께 발전한 문자 히에로글리프는 주로 신전의 벽이나 비석에 새겼습니다. 히에로글리프는 표음 문자, 표의 문자, 상형 문자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나일 강변에 풀을 엮어 만든 인류 최초의 종이 형태의 파피루스도 이집트 문명의 성과물입니다. 파피루스에 갈대 펜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영어 단어 페이퍼의 어원입니다. 이집트 역사는 크게 고왕국, 준왕국, 신왕국 세 시기로 나눕니다. 고왕국은 기원 전 2686년부터 2181년까지로 피라미드 시대라고도 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대스핑크스가 이 시기 건설됩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건축, 예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절대 군주 파라오는 토지와 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 헬리오폴리스를 중심으로 태양 신라의 영향력이 막강해졌으며 파라오는 라의 아들로서 신격화되었습니다. 왕이 사후 숭배를 위해 신전과 관리들에게 방대한 토지를 하사하면서 국가 경제력이 약화되고 지방의 주장들이 왕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원 전 2200년에서 2150년 사이 심각한 가뭄이 더해져 정치적으로 혼란해졌습니다. 중왕국은 고왕국의 멸망 이후 발생한 혼란과 분열 시기를 지나 다시 이집트를 통일하고 번영을 이룬 시기입니다. 기원전 2134년에서 1690년 사이에는 고왕국의 강력한 전제군주제보다는 파라오와 지방 관료 사이의 권력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예술은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스타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조각과 벽화에는 일상적인 삶과 자연의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사후세계에서의 부활이 왕족에게만 국한되던 고왕국과 달리 일반인들도 도덕적인 삶을 살고 적절한 장래의식을 거치면 부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4왕조에 들어서면서 파라오의 권위는 다시 약화되었고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정착한 서아시아 계통의 힉소스가 이집트 북부를 장악했습니다. 힉소스는 기후변화를 피해 삼각주 지역으로 평화롭게 이주해오던 유목민족이었으나 점차 세력을 키워 기원전 1650년경 준왕국을 무너뜨리고 북이집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인들이 처음 보는 말과 전차, 강력한 활, 청동 무기 등을 앞세워 이집트를 쉽게 정복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군대도 이 기술을 받아들여 신왕국 시대에 강력한 군사력을 쌓게 됩니다. 힉소스는 이집트를 지배하면서도 이집트의 관료제, 종교, 예술, 문자를 받아들여 스스로 파라오를 칭하는 등 빠르게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 후손이었던 요셉은 가나안에서 태어나 형들의 질투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힉소스 역시 이방인 왕조였고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시 기후변화를 피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고위직에 있던 요셉 덕분에 이들은 이집트에서 환대를 받았으나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힉소스가 이집트에 문화적으로 동화되었으나 이집트인들은 이방인의 지배를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남이집트 테베 세력이 군사 기술을 배워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기원전 약 1550년에서 1069년은 고대 이집트의 신왕국 시기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강력했던 시기로 시리아, 누비아, 리비아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국제 무역과 외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집트 문명이 지중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술은 웅장하고 호화로운 스타일을 특징으로 합니다. 신전과 궁전은 거대한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금, 은,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신왕국 조각과 벽화에는 전쟁의 승리, 정복, 파라오의 권력이 묘사되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바다민족의 침략과 리비아 부족들의 준동으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패, 도굴 등과 테베 아문신전 사제들의 권력 다툼으로 국가가 분열되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등이 서로 무역하고 외교를 맺던 공생 관계였습니다. 바다민족이 지중해 연안의 주요 무역도시를 파괴하자 메소포타미아로 들어오던 서쪽의 무역로가 끊겨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왕조 시기에는 잘 알려진 투탕카멘이 재위했는데 그는 생전의 업적보다 후세에 발견된 무덤으로 유명해진 왕입니다. 기원전 1332년에서 1323년 통치한 투탕카멘은 9세 정도의 나이에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왕의 일신교를 버리고 전통적인 다신교와 관습을 복구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고 보존되어 더욱 유명세를 탔는데 그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은 고대 이집트 왕실 생활을 연구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은 현대의 CT 촬영으로 골절 합병증과 말라리아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파라오는 람세스 2세로 기원전 1279년부터 1213년 통치하며 많은 업적을 남겨서 람세스 대왕으로 불립니다. 람세스 2세는 즉위 초기부터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펼쳐 이집트의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기원전 1274년경, 당시 시리아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히타이트 제국과 맞붙었습니다. 카데시 전투 이후에도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지루한 공방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강대국 모두 오랜 전쟁에 지쳤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아시리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전역에 거대한 신전, 조각상, 오벨리스크를 세워 자신의 권력과 신성성을 과시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모세와 대결하는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2세라는 설이 매우 유력합니다. 그가 건설한 수도 피람세스가 성경의 라암세스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측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규모 탈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번영했던 신왕국이 저문 후 이집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부 분열, 외세의 침략, 그리고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특징됩니다. 기원전 1069년에서 기원전 664년 북이집트는 타니스를 거점으로 하는 제21 왕조가, 남이집트는 테베의 아문신전 제사장들이 실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이집트 남쪽의 누비아 지역에서 성장한 쿠시 왕국이 분열된 이집트를 침략하여 제25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파라오를 칭하며 이집트 전통을 존중했으나 결국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기원전 664년에서 332년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누비아 왕조가 물러난 후 이집트는 잠시 부흥을 꿈꾸었으나 결국 거대한 제국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25년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한 속주가 되어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332년에서 기원 후 641년 이집트가 고대 근동 문명의 중심에서 지중해 문명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격퇴하고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는 그들의 신 아몬의 아들로 추대받으며 파라오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세워진 도시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왕은 그리스 문화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즉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사후 그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 그리스계 왕조를 세웠습니다. 파라오의 전통을 따라 근친혼을 이어갔고 수도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 도서관과 박물관 무세이온을 세워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같은 학자들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파라오를 칭하며 이집트 종교와 전통을 존중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인들이 상류층을 형성하여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는 로마의 권력자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와 손잡고 왕조를 지키려 했으나 결국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고 자살했습니다. 기원전 30년에서 기원 후 395년 클레오파트라 사후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한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빵바구니 역할을 하며 막대한 공물을 공납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기원 후 395년에서 641년 로마 제국 분열 후 이집트는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가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어 콥트 기독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슬람 군대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몰아붙이던 640년대 이집트의 상황은 주인이 바뀌기 직전의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슬람 군대는 페르시아를 정복함과 동시에 이집트까지 침공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 즉 콥트교도는 비잔티움 제국의 공식 교리와 신학적으로 큰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는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비잔티움 제국은 신앙을 억압하는 고통스러운 통치자였습니다. 일부 이집트인들은 비잔티움의 세금과 탄압보다는 이슬람의 통치가 낫겠다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이 오기 직전까지 이미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잦은 주인의 교체로 이집트의 방어선은 이미 구멍이 뚫려 있었고 민심은 피폐해졌습니다. 641년경 이슬람의 명장 아무르는 소수의 병력으로 이집트의 요충지를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정복 후 기존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대신 나일강 내륙에 새로운 군사 거점인 푸스타트를 건설합니다. 이 푸스타트 옆에 훗날 파티마 왕조가 세운 승리자라는 뜻의 알카이라는 지금의 카이로가 되며 이집트는 1000년 넘게 아랍 세계의 정치, 문화적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 이슬람 통치자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지지하라는 세금만 내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는 비잔티움 시대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이었기에 이집트 사회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이슬람 정복 전까지 이집트의 지배층 언어는 그리스어였고 민중들은 고대 이집트어의 후예인 콥트어를 썼습니다. 초기 이슬람 통치자들은 행정 효율을 위해 그리스어를 한동안 그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8세기 초 아브드 알 말리크 칼리프 시대에 행정 용어를 아랍어로 통일합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한 이집트인들은 성전인 쿠란을 읽기 위해서나 상업적 이득을 위해서 아랍어는 필수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콥트어는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종교 언어가 되었고 이집트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랍어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언어는 아랍어로 대체되었고 종교도 이슬람교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9세기경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를 시작으로 이슬람 제국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이나 코카서스 지역의 백인 소년들을 노예로 사들여 군사로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군사 능력이 뛰어나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 시대에는 제국의 핵심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 이전의 파티마 왕조에 대해 잠깐 설명할게요. 파티마 왕조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와 사대 칼리프 알리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시아파 세력으로 909년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에서 건국되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나일강 유역과 이슬람의 성지, 메카, 메디나로 가는 길목인 이집트를 차지해야 바그다드의 수니파 아바스 왕조에 대적할 진정한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파티마의 사대 칼리프 알 무이즈는 이집트 기근과 경제 파탄을 이용하기 위해
첩보원들을 보내 민심을 동요시키고 원정로를 따라 우물을 파는 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969년 자우아르 장군은 이집트를 공격했고 정복 직후 파티마 왕조의 새로운 수도인 알카히라, 즉 오늘날의 카이로를 건설했습니다. 973년 칼리프 알-무이즈는 튀니지에서 카이로로 거처를 옮기며 이집트를 제국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시아파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알-아즈하르 모스크와 대학은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파티마의 지배층은 시아파였지만 대다수 주민인 수니파 무슬림과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비무슬림도 고위직에 등용하고 홍해를 통한 인도양 무역을 장악하여 이집트를 중개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카이로는 바그다드에 버금가는 예술과 학문의 도시로 번창했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지중해 동부를 장악하며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11세기 후반부터 내부 권력 다툼과 기근, 그리고 십자군의 등장으로 약화되었고 시리아의 장기 왕조가 보낸 살라딘에 의해 1171년 왕조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살라딘이 세운 수니파 무슬림 왕조입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본래 오늘날의 이라크 북부 출신인 쿠르드족 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살라딘은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아파 국가인 파티마 왕조의 재상이 되었으나 파티마의 마지막 칼리프가 사망하자 스스로 술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살라딘은 이집트를 다시 수니파 이슬람으로 돌려놓았으며 시리아와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흩어져 있던 이슬람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의 가장 큰 역사적 업적은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입니다.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예루살렘 왕국의 주력군을 전멸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과거 십자군이 무슬림들을 학살했던 것과 달리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평화적으로 퇴거를 허용함으로써 서구권에서도 기사도 정신의 상징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살라딘 사후, 제국은 그의 형제와 아들들에게 분할되었습니다. 카이로, 다마스쿠스, 알레포 등의 각각의 군주가 군림하며 느슨한 연맹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법학학교인 마드라사를 대거 건립하여 수니파 신학을 장려했으며 성차의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카이로의 살라딘 성체는 오늘날까지도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아이유브 왕조의 몰락은 내부의 군사 조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 후기 술탄들이 약해지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맘루크 장군들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1250년 마지막 술탄이 사망하자 맘루크 장군 아이바크가 술탄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스스로 술탄이 되면서 맘루크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를 위협하던 몽골과 십자군을 완전히 격퇴하고 중동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몽골 대군이 시리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로 진격하자 맘루크 군대가 팔레스타인의 아인 잘루트에서 이들을 완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몽골의 서진을 완전히 막아내고 이슬람 문명을 지켜냈습니다. 1291년에는 십자군의 마지막 거점인 아크레를 정복하여 십자군을 중동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맘루크 이집트는 인도양과 홍해, 나일강을 잇는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수도 카이로는 당시 중동 및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1382년에서 1517년은 맘루크 내부의 인종적 갈등, 권력 투쟁,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왕조가 점차 약화되고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과정입니다. 부르지 맘루크 시대에는 능력 중심의 초기 체제가 무너지고 세습 왕조를 세우려는 시도와 강력한 맘루크 에미르, 군사귀족들 사이에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15세기 말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면서 맘루크가 독점하던 향신료 무역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왕조의 핵심 재원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14세기 중반부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이집트에도 창궐하여 막대한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일강의 범람부진으로 극심한 기근이 반복되었습니다.
맘루크는 전통적인 기병 전술에 의존했고 오스만 제국이나 유럽 제국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화약 무기, 조총, 대포를 배척했습니다. 16세기 초 북쪽의 오스만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맘루크 왕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의 대포와 조총 화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1517년 카이로가 함락되면서 맘루크 왕조는 26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스만은 이집트를 에알레트로 편성하고 파샤를 파견했습니다. 오스만은 맘루크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급 지배층으로 포섭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행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는 훗날 오스만 통치의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약 300년 동안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속주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는 제국의 식량 창고 역할을 했으며 홍해를 통한 향신료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어 오스만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현지 맘루크 베이들이 다시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총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사실상 자치권을 행사했습니다. 1798년 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오스만의 지배체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프랑스군은 금방 물러났지만 이 사건은 이집트의 근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프랑스군이 떠난 혼란기 속에서 오스만 군대의 장교였던 무함마드 알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1811년 잔존하던 맘루크 세력을 일거에 소탕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유럽식 군대를 양성하고 농업 및 산업 개혁을 단행하여 이집트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 본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오스만의 명목상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무함마드 알리 가문이 세습 통치하는 준독립 상태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무함마드 알리의 후계자들은 이집트의 근대화를 서둘렀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1869년 프랑스와 이집트의 합작으로 운하가 완공되자 영국은 이 운하가 인도와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핵심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 이스마일 파시아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1875년 영국의 디즈레일리 총리는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이집트가 보유한 운하 주식 44%를 매입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운하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이집트는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재정 감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상 국가 예산 편성권을 두 나라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간섭과 경제적 수탈에 분노한 이집트 장교 아흐마드 아라비가 1882년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외치며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은 운하의 안전과 자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알렉산드리아를 포격하고 군대를 상륙시켰습니다. 영국군은 아라비 파샤의 군대를 격파하고 카이로를 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집트는 명목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자국 면직물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이집트 농업을 면화 단일 경작체제로 재편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이집트를 공식적인 보호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집트는 연합군의 거대한 병참기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개입은 이집트인들에게 강한 민족주의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거센 독립 요구에 영국은 이집트의 독립을 승인했지만 군대 주둔과 수에즈 운하 통제권은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1952년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끄는 자유장교단의 혁명이 일어나 왕정을 폐지하고 1956년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영국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